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지식 서비스와 플랫폼의 관계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인터넷상의 용어들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실생활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직접 좀 간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수단으로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 서비스, 어떤 분은 그것을 도서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폭넓게 얘기하면 데이터 서비스까지 포함한 그런 일련의 서비스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어질까라고 놓고 본다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도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많은 기구들, 시스템들이 전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플랫폼이라는 용어,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용어를 쳐다보면서 그 용어에 우리가 굉장히 집착하거나 아주 환상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멀티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미디어가 뭘까요? 갑자기 어느 날 우리들 앞에 멀티미디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해내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한 미디어를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멀티미디어라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텍스트 또는 그래픽, 영상 이런 것들이 다양한 매체로 전환 가능할 때 그게 진정한 멀티미디어 아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이 기기는 텍스트도 가능하고 그래픽, 스틸, 사진, 포토 다 가능하고 영상도 가능하다. 심지어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이런저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멀티미디어는 어떤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거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펴두고 쭉 읽다가 한참 읽다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고 싶은데 책을 읽고 싶고 눈은 따갑고, 그래서 뭐냐면 책을 덮고 그 책의 내용을 오디오로 전환시켜서 듣습니다. 지금은 오디오 기능이 붙어 나오는 책도 꽤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진정한 멀티미디어가 되어 가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다가 호기심이 발동했는데 책을 읽은 것만큼 집중력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책 글을 읽다가 음성으로 듣다가 그걸 영상화 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한 매체야말로 진정한 멀티미디어가 아닐까? 그 사람들, 그건 멀티 컨텐츠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컨텐츠는 실은 그 알맹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면 그걸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떨 때는 눈짓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필사, 손으로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하고, 동작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것이 실시간에서 계속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진정한 멀티미디어라면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죠. 좀 여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책에서 받아들인 감흥, 책의 전개 방식, 스토리 전개 방식이겠죠. 그것과 같은 메시지를 음성으로 전달하겠다고 작정하고 컨텐츠를 재구성해내면 과연 그 순서와 표현되어지는 그 대사들이 같을까요? 저는 다르라고 봅니다. 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순서, 전개 순서와
음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 때 전개되어지는 순서 또는 일부 메시지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면 영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파워, 정보력을 놓고 봤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 메시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그것이 영상일 때 또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결국 실시간으로 같은 컨텐츠, 같은 메시지를 문자와 소리와 영상으로 변환시켜가면서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멀티미디어는 없다. 제 약간 좀 억지스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너무 멀티미디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 아닌가. 예전에도 그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꿈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형 가전들을 한 자리에 묻혀서 컴포넌트화 시키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더 정교해지고 많은 리소스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더 축약되어지고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맞죠. 그래서 저는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멀티펑셔널 싱글 미디어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우리가 늘 즐겨 쓰던 사이트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늘 즐겨 찾던 뭐 마트에 대한 얘기, 학교에 대한 얘기, 도서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중앙화시키고 조금 더 독점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들 각각이 그 감행하고 있는 각각에 대한 가치들이 운집되어진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그 유사한 개념으로 프랜차이즈라고 있죠.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컨텐츠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그 컨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체제가 프랜차이즈입니다. 주로 음식점이 많이 있죠. 영화관에도 있고. 그래서 그네들은 거의 비슷한 서비스와 비슷한 컨셉, 비슷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개념하고 플랫폼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다릅니다. 플랫폼은 자기 것을 주장한다기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것들을 자기 이용자, 소비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성공한 기업은 아니지만 예전에 스타트업을 한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말 무렵인데 그때 제가 내세웠던 그 브랜드 가치가 뭐였냐면 지식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당시 뭐 지금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고 그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한 그 회원가입 자기 개인정보들이 많이 분산되어지는 효과들이 있었죠. 그 제가 내세웠던 가치는 뭐였냐면 지식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 브랜드를 지금 말하면 플랫폼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전국에 있는, 뭐 넓게는 전 세계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래서 그들과는 가맹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겐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 사이트들의 로gin을 가맹점, 가맹주의 그 책임하에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전부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했던 얘기죠. 그래서 A라는 컨텐츠를 보고 싶어서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묻습니다. 이 A라는 사이트는 특정 가맹 프랜차이즈의 자회사이고 가맹회사이고 그 가맹회사에는 제가 인증하고 있는 공인에 따라서 그 회원을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비용을 제게 받아가거나 뭐 직접 거래를 하거나 저 수수료를 받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증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사이트에서 여러 흩어져 있는 많은 사이트들의 가치와 그 퀄리티를 검증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소위 페이팔도 비슷한 개념들이죠.
사람들이 누구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물건을 주고받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 과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돈만 먹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물건을 안 보내주면 어떡하지? 왜냐면 사는 사람이 이제 을이 되니까, 약자가 되니까. 그래서 페이퍼를 끼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오케이, 저 사람이 거래인데 그 돈을 저 사람에게 보내자고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저 사람이 당신에게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 줄게. 서로 보험제도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그를 믿고 더 적극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돌아다니고 선택할 수 있는데,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죠. 사는 사람 역시 저 물건을 떼일 염려 갖고 물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소위 그 에스크로우라고 보증에 관련된 개념들이고, 그래서 플랫폼 일종의 그런 보증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고 무엇을 이용할 때 저 사람 1대1에 만난 두 A, B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힘들 때 제3자가 개입해서 그 신뢰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들의 거래를 부드럽게 성사시켜주고, 그러려면 뭔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은 두세 가지의 부가가치를 갖습니다. 가장 큰 게 소위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분을 자기가 집합시키는 것이, 사용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들 하나의 자기 고객으로 확보하는 작업, 1차적인 얘기. 아마존 같은 경우들은 책이나 서점을 통해서 서점에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의 고객으로 확보한 다음에 그네들의 서비스를 확장해가는 얘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 가게를 하나 열었을 때 이 전문 가게가 처음에는 여기서 문구류라고 한다면 문구점에서 연필, 볼펜 이런 것들을 팔았겠죠.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고는 그 다음에 또 어딜 가나 봤더니 다른 물건들을 사러 다른 곳에 이동을 하는데, 저 사람의 주 목적이 뭐지? 그러면 사무실을 오픈한다든가 자기 개인 공부방을 연다든가 아니면 뭔가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각자의 자기 행태를 분석해보면 내가 공부를 한다면 필요한 게 뭘까? 노트, 연필, 책상, 의자, 뭐 램프, 굉장히 나중에는 심지어 군것질, 쓰레기통, 필요한 냉장고, 게임, 서가, 굉장히 폭넓게 넓어집니다. 결국 이 문구점은 점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합적인 백화점 같은 식으로 확장되어지지만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고객 중심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소위 요즘 말하는 편집샵들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옷을 하나 사러 간 사람이 옷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옷과 어울리는 액세서리,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이 구색을 맞춰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음식을 팔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편집샵들이.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의 니드에 따라 모아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매직 같은 일이죠. 가만히 앉아서 여기저기 손만 뻗치면 필요한 걸 다 구할 수 있어. 초기에 백화점들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물건들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별로 쫙 배열을 했지만 백화점을 사러 찾아온 사람들은 그 한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굉장히 자파적 개념이 큰 것이죠. 아울렛도 백화점에서 성장한 거죠. 백화점에서 팔던 물건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백화점은 그 물건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신상으로 바꿔놓고 옛날 물건들 빼내고 팔지 않은 옛날 재고물들을 다른 곳에 모아서 파는 아울렛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아울렛들이 모인 가게들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그러면서 백화점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층, 어느 층대의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제공할 거야 했을 때 이 층을 벗어난 더 상위층이라든가 더 하위층의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몰을 만들고, 몰에 백화점 몇 개가 들어오고 전문점들이 들어오거나 굉장히 싼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을 엮어서 엄청 큰 몰을 만들죠. 일종의 이것도 플랫폼입니다. 주로 물리적 공간에 의존한 플랫폼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물류가 중심이 되어진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쿠팡 같은 회사들은 물류 시스템이었고, 무엇이든지 배달해 주던 관계에서 어느 순간 그 물류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 고객들에게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배달하는데 자기의 신뢰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가게들이 갖고 있는 행태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물건을 제때 안 보내주면 우리 신용도가 떨어질 텐데 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들을 자기들이 미리 직접 해서 지역 창고들을 만들어 놓고 직접 배송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직접 배송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물류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편안하게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자기 만족을 높여가고 서로 윈윈하는 개념들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배달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배달 서비스가 예전에는 중국집은 자기 가게에 주문한 사람들 자기 가게 종업원을 통해서 배달을 실시했지만 종업원 한 명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종업원을 공유하려고 나선 것이 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 업체들이 배달의 기능을 독점하면서 독점이라고 하다 그것을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가게들이 필요한 배달을 다 도맡아주는 거죠. 결국 그것도 지역 중심이 되겠죠. 배달 물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경호처는 전국 단위로 해주면서 모든 지역에 그런 지부를 만들고 그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배달 서비스를 완성시켜서 전국 단위의 배달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뭘 끼냐면 어떤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뭐 어느 지역에 무슨 빵가게에 빵이 맛있더라 그럼 그 빵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엮어서 지역에서 지역을 넘나드는 서비스까지도 붙어온 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이 무엇이 되었던 명칭에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고급화되어지고 좀 더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구나. 그럼 지식이란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식 서비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류 또는 캐시, 비용 결제 그걸 딱 빼고 나면 대부분은 지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경험하고 그 물건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들을 웹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해결할까와 그 옛날 실생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오로지 찾아가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 어느 가게가 좋다더라, 어떤 옷이 좋다더라,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데 괜찮아 보이네 라는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백화점을 찾아가는 거죠. 가능성이 그런 물건을 팔 만한 가능성이 높은 곳은. 왜냐면 저 옷이 어디 브랜드인지 모를 경우에는 백화점에 가면 그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백화점에서 구하기 어려우니까 백화점에 직접 물건을 사는 일을 하고 거기서 그 브랜드 가치를 알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 전문 매장을 통해서 보다 더 넓은 더 많은 물건들을 찾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옮겨지고 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유형이 전부 다 무형의 공간에서 무형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형의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지식 자본이 되고 지식 자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지식 서비스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가지면 그 지식을 어떻게 서비스할까를 보여주는 하나의 설계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UI, UX 이 모두가 전부 뭐냐면은 그런 보여주는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이용자가 어떻게 교감할까, 어떤 정보를 보여주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고 그걸 어느 위치에 구성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좋을까라든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사람들이 거기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을까와 그 물건을 사는 의사결정이 끝났을 때 바로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이고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신뢰를 담보하고 있고 얼마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법과 보여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이제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UX라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서로 피드백 되어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팅 되어지는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툭 던져두면은 그 낚싯대를 물가에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듯이 아무 흔적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서로 조우하고 서로 컨택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플랫폼이지 않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뭐 우리가 가졌던 여지껏 도서관 같은 서비스들도 일종의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도서관 서비스는 A, B, C 이거야. 거기서 하나 또 진일보한 게 없구나. 그럼 누구 중심으로 가야 진정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하고 인터넷 세상을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어디니? 여러분, 이용자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어질 수도 있고 특정 다수이지만 나에게 딱 매여있는 고객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인터넷 세상에서 그네들은 전부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시작했고 나와 컨택하는 순간만 나의 고객이 그 순간 잡지 못하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이용자, 소비자라면 그 소비자를 붙잡아 놓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 모든 관심 내용들을 한 자리에 집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의 사고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들이 결국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지는 각종 서비스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놓고 본다면 맞는 말일 거라고 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나름대로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와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봤던 사이트 스타트업에서 제공했던 지식 프랜차이즈 개념과 뭐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설명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